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학당에서 건일에 출간한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랄이라는 책을 텍스트로 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이 책의 제1장 고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한때 그를 존경했던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형태로 그러한 그 구어체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7장이 이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지는 선생님은 위인이십니까? 하는 그러한 다소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남기신 글은 많이 읽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외 정치가의 남긴 글이나 그들의 바이오그래피는 일찍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자 하여 두 자서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자서전이란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죽음을 앞둔 노년의 인물이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이야기는 선하다라는 그 공자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김대중 자서전에서 뭔가 그의 후세인들이 귀담아 들을 그런 성찰적인 인생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 아닙니까? 또 돌아가셨을 때 국장으로 그분의 장례를 모셨던 그런 분이죠. 응당 위인이라 해서 손색이 없습니다만은 위인다운, 위인스러운 어떤 성찰과 지혜가 후인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책일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대중 자서전에서 제가 읽은 것은 김대중의 완강한 주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과오도 없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정당했다는 완강한 어떤 그 고집과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마음을 좀 아프게 생각한 부분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집권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불행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그 김대중 도서관의 직원에게 40회에 걸쳐서 구술한 책인데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이승만에 인해서 나라가 불행해졌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는 천성에 있어서 친일이었다. 그의 집권으로 나라는 더욱더 불행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수많은 고초를 겪고 또 정치적으로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끝내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위인다운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위인이십니까? 위인으로서 자서전을 쓴 것입니까? 하는 그런 그 물음을 제1편지에서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김대중 자서전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여러 많은 책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읽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해방 이후에 1943년에 목포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목포 상선이라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해 있다가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당시 좌파 계열의 조선공산당에 협력하는 민족주의 민족전선이나 그다음에 청년학생 동맹 이런 단체에 가입하고 그 서울을 대표하는 중앙위원이나 또는 감사위원회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그와 같은 경력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혼란한 해방 전국 6.25 전쟁기를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경이스러울 정도로 그는 그 해방 직후에는 상당히 충실한 자익이었습니다. 이후 전향을 해서 한민당에 또 가입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가 젊은 시절에 공산주의자로서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정치의식이나 역사의식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의 내면에
잠복한 가운데 그의 정치 의식과 정치적 선택을 좌우했다. 그런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해방과 동시에 좌익 단체에 가입을 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민족주의, 요사이 좌파들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민족,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고 그러한 민중에 의한 혁명적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 정치 의식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가 우익으로 전향한 이후에도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잠복한 가운데 해방 전국에서부터 이미 나온 이승만은 반민족 친일파다 하는 그 의식은 그의 평생에 걸쳐서 그 내면에 관철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것이 제1의 편지고요. 그 다음에 제2의 편지는 선생님의 경제관은 대체 무엇입니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관이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그가 남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1971년에 김대중의 대중경제, 백문백답이라는 왼쪽에서 보는 그 노란 표지에 그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년 뒤에 1987년에 미국에 체류하면서 유종근이라는 경제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출간한 이 대중경제론 두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책에는 일찍부터 알고 읽곤 했습니다. 1971년 대중경제론은 제가 그 당시 대학교 2학년생인데 그때 벌써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71년 대중경제론에서는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는 대중경제를 선거 공약에 내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또 대기업 우선의 개발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수출 또는 외자 도입 이런 것은 한 나라 경제를 선진국에 종속시키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은 필요하게 수준에서 제한을 하고 국내 시장, 농촌 시장, 중소기업, 농민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어떤 경제 발전을 주장을 했고 그러한 대중경제에 상응하는 대중민주주의를 또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권 사이에서는 널리 읽혔던 많은 그 학습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내 시장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과 농민이 중심이 된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을 취했더라면은 아마 이 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정책을 취한 대부분의 후진국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넓은 국제 시장이 제공하는 어떤 다이나믹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시장에서는 좁은 작은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고 작은 공장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더 이상 어떤 외자를 버리들일 수 없는 비효율적인 국면에 처하면은 투자 자체가 정체를 하는 이러한 시기 되어서 대부분의 후진국에서 대중경제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의 71년도 대중경제론을 이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그런 관심에서 87년도에 나온 대중경제론도 읽고 앞서 소개한 그 두 자서전도 읽었습니다. 87년도 대중경제론 내용이 전혀 바뀌어져 있습니다. 71년도에서 그가 이야기한 국내 시장의 중소기업의 바탕을 둔 경제개발 정책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부 주도형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해쳤다 하는 이 경제학에서 이 신고전파, 이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이 그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책을 보는 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관은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이한 두 경제관이 그가 남긴 자서전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를 제가 살폈는데 그런 걸 부정했습니다. 71년도 대중경제론과 87년도 대중경제론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발전한 것이다 라고 강변을 하고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에
역사적 공적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는 경제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했다 하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매우 창의적인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부정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국제시장, 그야말로 넓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이 국제시장에 한국 기업을 진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수출은 그냥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국제 경쟁력을 가져야 되면은 국제적으로 규모가 큰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그 공장 자체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고 선진 중간재 기술재 부품을 도입해야 되고 그거를 토착화해야 되고 개량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기술 체계가 변할 때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 경영적인 마인드를 기업가가 가질 때 그 수출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국제 시장이 강요하는 몇 가지 그 가치나 기준에 맞게끔 한국 기업가들을 내몰므로써 한국 경제가 성공한 것이고, 그 점에서는 다른 후진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 대단히 그 창발적인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상당히 사나운 완고한 어떤 그 심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늙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저는 그게 위인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들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제 세 번째 편지의 그 제목은 햇볕 정책도 실패하지 않았나요? 선생님의 대중경제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이어서 선생님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인 햇볕 정책도 실패하지 않았나요? 이번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 방안이 뭔가, 그가 평생 주장해온 통일 방안이 뭔가를 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근성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요번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제1단계는 1민족 2체제 2국가입니다.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지만 두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고 남한은 시장경제 체제인데 두 체제를 유지하면서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연합정상회의, 양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갖고 또 정기적으로 양국의 국회가 만나는 연합평의회를 설치하고 또 양국의 정부 강요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토론하는 연합강요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 활발한 평화적 교류를 한다. 이게 제1단계입니다. 여기 한 10년간 한 다음에 제2단계로 넘어가는데 1민족 1체제 2정부 1국가입니다. 근데 이때는 체제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와 남한의 시장경제 체제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런 통일 방안이 가능하게 됐나? 어떻게 이런 통일 방안이 한 30-40년 이상 우리 한국 민족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될 수 있었는가를 좀 놀랐습니다. 한 10년간 평화적 교류를 하면은 두 상이한 체제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나요? 저는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통일 방안이 그토록 강인하게 설파되고 지지자를 모으고 했다는 데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대항하는, 또 극복하는 정치가나 학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점이 더 놀랍기도 했습니다. 제2단계가 되면 사실상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1민족, 1체제, 1정부, 1국가가 되고 미국처럼 50개 지방정부를 둘 거냐 말 거냐 이때 결정을 해서 정부조차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1민족, 1체제, 1국가가 된다. 요컨대 10년간 평화 교류하면은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김대중의 3단계 통일화 방안의 본질인데, 잘 알다시피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198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데 1민족 2체제 2정부 1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남한은 시장경제 체제, 그걸 그대로 두고 두 정부가 서로 하되 대외적으로 외교나 군사 정도만 하나로 국가 통합한다. 일종의 연방제 국가죠. 그래서 연방제 공화국 창립 방안인데 다만 김일성이 조건으로 내건 거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당 합법화 이런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두 통일 방안이 서로 낮은 단계에서 공통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통일 방안을 내걸고 햇볕 정책이라 해서 북한에 햇볕을 찌우면은 길을 가는 나가래가 두터운 외투를 하나하나씩 벗어던지듯이 결국 북한의 체제가 남한과 하나의 동질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내걸었습니다. 내걸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말하자면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내걸었던 어떤 그 동방정책과 유사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14장에서 코멘트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킨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할 때 남북한의 평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 개선에 지대한 공로를 했다. 자, 이렇게 그 노벨 평화상의 수상 이유가 수상측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북한 우리 동포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사진을 실었는데요. 최초로 소개한 것은 미국의 어느 경제학자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그러한 책을 쓰면서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같은 민족,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한 하나의 민족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체제가 상이할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왜 한 나라는 성공하고 한 나라는 실패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절겨 인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X라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 한 말이 한 나라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반씩 나눈 다음 7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자.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끌은 사진입니다만은 북한은 암흑의 천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입니다. 1인당 소득이 지금 한 1,500불, 2,000불도 안 되는 그런 세계 최빈국,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면에서는 전 국민의 10%가 현대판 노예로 규정되는 그런 조건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90%도 직업 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가 법적으로 제약되고 있는 현대판 모든 슬레이버리 스테이트라고 해도 좋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문제. 특히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북한의 억류돼 지금도 억류돼 있을지 모를 북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관심을 갖지 않았느냐. 그 대신에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남한에서 복역 중인 미 전향 장기수는 왜 북쪽으로 송환했느냐. 이런 문제들을 제가 좀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가운데는 일본에서 수백 명의 일본인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 신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이라는 그 사람의 범죄 행각을 국제적으로 폭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인인데 그 정인을 북의 요구에 따라서 북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그럴진데 왜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그 송환의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과연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가. 북한에서 지금도 한 20여 군데 설치되어 있는 어떤 정치범의 수용소는 폐지하라는 정도는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제4편지에서는요, 선생님의 의심스러운 행적이라 해서 오래전부터 많이 이야기되어 온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김대중의 정체라고 조갑재 씨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는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김기삼 씨, 지금 미국에 망명 중입니다만은 그분이 쓴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라는 이 책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에서는 1973년에 김대중 씨가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 북한 김일성이 보낸 20만 달러의 자금을 수령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는 이 책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한 데 대해는 그가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의 요원들을 동원해서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노벨상 평화상 위원회의 주요 요인들과 접촉을 하고 김대중을 선전하는 그러한 공작을 벌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상당한 양의 비자금을 미국의 US뱅크, 동부와 서부의 US뱅크에 은닉을 했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US뱅크 노트가 관련 사건의 재판정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거는 US뱅크가 발행한 1억 달러의 그 뱅크노트인데요. 누구에게 발행되었느냐 하는 그것은 이게 새카만 잉크로 지워져 있습니다만은 월간조선의 그 조성호 기자의 그 특집 그 보도, 월간조선 2020년 3, 4월 호인가요? 그 기사에는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와 다른 두 사람이 공동 관리하는 US뱅크의 계좌가 아닐까. 그 자금이 인출되어서 중국으로 가서 어떤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수익금을 북한에 있는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이 인출된 그 증거로서 이것이 법정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억 달러의 자금이 미국에 예치되어 있다는 거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국정원의 추정에 의하면은 약 한 13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긴 돈이냐 하는 이러한 그 의문입니다. 이 1억 달러 수표가 법정 자료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이나 정치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장의 명령에 의해서 수사를 했던 국정원의 주요 요인들이 오히려 국정원의 예산을 엉뚱한 데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걸리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증거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원 두 요인은 실형을 2년 징역형을 살았죠. 그분의 한 분이 법정에서 어떠한 최후 진술을 했는가 그것을 책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봐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초기에 한국은 외환위기 과정이었고, 그 외환위기 과정에서 많은 그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이 되든가 구조조정되는 과정, 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어떻게 조성된 자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김대중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 수표의 그 발행 당자로 강하게 추정되는 아들 되는 분은 적어도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게 제가 드린 편지의 그 내용이고요. 지금까지는 김대중이라는 한 자연인의 개인적인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만, 지금은 좀 더 구조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를 평가를 합니다. 이 5번째 편지는 지역 감정을 일으킨 이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그 질문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자신은 그 지역 감정의 피해자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세히 글을 읽는 과정에서, 더구나 그의 자서전에서 지역 감정을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정치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초의 정치인이 김대중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조선 왕조가 토지세를 수취하는 데서 얼마나 지방적으로 차별적으로 수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17년에 총독부가 전국에 토지 조사를 하고 통일적인 기준으로 지가를 사정해서 통일적인 비율로 지세를 부과했을 때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는 지세가 한 30%, 60% 증가한 반면에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오히려 지세가 감소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는 조선시대에 경기도에 비해서 60% 가까운 차별적으로 무거운 지세를 부과받았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흔히 평안도가 조선 왕조로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래서 홍경래 난도 일어났다고 합니다만은 평안도에 대한 차별보다도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뭐 그 외에 다른 많은 어떤 그 과거 겁제자의 그 비율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성된 전라도 피차별의 감정이 있습니다. 전라도 주민으로서 느끼는 피차별에 공유하는 지역 감정이 있는 것인데요. 이 지역 감정이 정치화하는 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인데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개인의 어떤 정치의 책임으로 묻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거의 자서전에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가장 큰 죄는 지역 감정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뚫었고, 그 다음에 경상도 지방에 공업단지를 먼저 개발했다. 응당, 낙후된 지역을 먼저 개발해야 되는데, 그는 경상도 지역을 먼저 개발함으로써 호남을 차별했다. 총독부가 일본과 조선을 차별했는 것 이상으로 영남 정권은 호남 차별했다. 이런 이야기를 67년부터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67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는 나는 박정희를 꺾을 수 있는 차기 대통령으로서 나의 정치적 잠재력을 목포 출신, 목포 주민이 이렇게 나를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유달산이여, 영산강이여, 사막도여, 이 지역 출신인 내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망한데 박정희가 나를 없애려고 하니까 누르려고 하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그 피차별, 그 분노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고무하기 시작한 그러한 사람. 당시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그 지역 감정을 정치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역 감정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최초의 정치가는 누구입니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을 제가 제 5편지에서 던졌던 것이고요. 제 6편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활용했다는 그 단순히 개인 목적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어떤 그 목적이 있었다. 그게 바로 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는 호남인들이 갖고 있는 피차별 정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 공업화가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어떤 민중들의 피해 의식, 그리고 남북 통일을 바라는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대중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큰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하나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저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김대중 씨는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민족주의를 정치 현장으로 도입한 그러한 그 최초의 사상가이자 그것을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탁월하게 그 언변을 구사할 수 있는 웅변가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보통의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노태우 대통령하고도 차원이 다르고 그 뒤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다른 사람입니다. 탁월한 웅변가이자 그리고 나름대로 정리된 사상가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 국면에 도입을 해서 두려움 없이 펼칠 수 있는 그 매우 용감한 정치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67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는 대통령을 향한 그 가두를 달리면서 영남과 호남의 그 지역감정 대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통일 정서를 민중의 이름으로 불러일으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 민족주의 정서를 시적으로 표현하며
극단적으로 성공한 신동엽 씨의 그 껍데기를 가르는 시입니다. 바로 67년도에 이 시가 나왔습니다. 6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본격적으로 그 민족주의 바람을 일으킬 때 이것이 문학계와 서로 공조를 하면서 서서히 큰 바람을 일으키면서 한국의 이제 민중들을 동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단순히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 감정을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상가로서 웅변가로서 이게 한국의 정치를 바꾸어 놓는 큰 바람을 일으키는 나름의 공적인 어떤 목적의식과 사명감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오늘날 적극적으로 재평가돼야 될 그 역사적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는 큰 역할을 한 중요한 어떤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정신, 김대중 대통령 하면 무엇보다도 1980년 5월 달에 일어난 5.18, 이 광주 사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광주의 민주묘지란데,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있는 민주묘지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 광주 사태 때 진압군으로부터 탈취한 집차에 올라탄 그 무장한 시민군의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국립민주묘지 한쪽 공간에 역사 공간이 있습니다. 그 역사 공간에는 소위 말해서 민중 환경의 대표적인 6개 사건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제일 위쪽이 임진왜란입니다. 민중 환경은 임진왜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동학난이 3.1운동이 있고, 광주민주학생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4.19가 있고, 그 다음에는 5.18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3가지만 뽑았는데, 저는 이 공간을 3번이나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첫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신동엽 시인은 동학농민혁명,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지금부터 43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민중항쟁의 첫 사건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광주 민주묘역을 조성할 때 이 여기에 참가한 어떤 광주 현지의 민주화 운동 출신가나 지역의 예술가들이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정서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의 시발이 임진왜란이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반일 종족주의 정서다 하는 것입니다. 400년 전의 사건을 현실의 정치로 소환을 해서 일본에 대한 누대의 원수 감정을 아래 제 사건에 관찰하는 이제 역사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조형물인데요. 바로 이 광주 정신은 임진왜란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학농민혁명, 3.1운동, 그 다음에는 4.19, 그 다음에는 5.18 하는 이 사건에 김대중 씨가 입버릇처럼 늘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정신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안기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된 것도 민중혁명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학난 3.1운동도 민중혁명이고, 민중혁명으로 이어진 흐름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게 만들고 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종착점이 이제 남북한 평화통일입니다. 하는 이제 이러한 역사관을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중항쟁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흔들림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런 민중혁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탁월한 웅변가다. 이 두 맥락이 상이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저런 민중혁명은 아시아 혁명사에서, 아시아 정치사에서 맥락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이 두 상이한 맥락은 김대중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훌륭하게 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와 때에 따라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지향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서서는 대중경제를 이야기하고 민중혁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탁월한 언변을 구사한 복화술사다. 한 입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철이라는 그 민주화운동 출신가로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야운동가 김대중과 만났을 때는 우리 부러뜨려 혁명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대방이 누군가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그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광주 정신은 그야말로 반일 일본에 대한 누대의 원수 감정을 기초로 하는 민족 혁명의 정신이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받들어야 될 그러한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구분되지 않고 지금 광주 정신이 나름의 어떤 권위와 권세를 부리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담아서 그 광주 정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그 질문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선생께서는 무엇을 추구했나요?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선생이 우리 문화에 잠복한 일본에 대한 원수 감정과 호남 피차별의 지역 감정에 영합해서, 그리고 경제개발 초기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민중들의 피해 의식, 이런 것을 민족주의의 바람으로 일으키고, 그리하여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이 추구했던 건국과 호국과 부국의 정치를 부정한 것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면서 실은 권력과 부에 대한 선생의 강렬한 욕망에 추동됐던 것이 아닐까요? 선생은 큰 바람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바람은 역사를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 만큼 그렇게 광명정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반일 정서, 호남의 비차별 정서, 그리고 경제개발 초기에 불가피했던, 시간이 치유해 줄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피해의식,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통일 방안을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통일을 추구했던 것, 그것은 역사를 진보로 이끈다기보다도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저열한 집단적인 정서입니다. 그 저열한 집단적인 정서를 정치화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국의 역사, 호국의 역사, 부국의 역사를 사실상 부정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까지 성공을 추구했던 정치가로서 성생의 강렬한 욕망의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결국은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 명예, 그리고 1억 달러 수표로서 결국은 증명된 어떤 부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이 깔려 있던 것이 아니올까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는 너무나 구분됩니다. 이 두 분은 그 점에 관한 한, 특히 부의 개인적인 추구에 관한 한 너무나 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선생은 무엇을 추구했나요? 선생이 큰 바람으로 일으켰던 그 대중의 어떤 집단 정서, 그건 역사를 광명정대한 어떤 그 지점으로 이끄는 그런 동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선생은 뭘 추구했나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김대중 선생이 일으킨 거대한 민족주의의 바람이 결국은 이 나라의 그 좌파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했고, 벌써 몇 차례 집권에 성공을 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결국은 이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까지 이제 이끌었던 것인데, 그것이 과연 선생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진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가되고 존중되어야 될 것인가요?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문입니다. 예,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쓴 제 1장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